네, 오늘 뉴스에서도 미국 대선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오늘 투표하면 트럼프가 이긴다 이거죠? 비교적 큰 차로 이긴다. 네, 과연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현재 대통령 바이든은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당하고 말 건지 뭐 그렇진 않겠죠. 어떤 후보들이 또 열심히 뛰고 있는지 등등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 11월의 선거는 두 사람의 재대결로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뭐 제3 후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의 지지율을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재매치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즉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완주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두 후보가 내년 초반에 각각의 당내 경선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낙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재매치가 성사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지만 아들 문제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는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발목을 잡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한 뭔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이제 스캔들이라든지 어떤 뭐 기소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어떤 예전에 우크라이나라든지 중국 관련돼서 어떤 뒷돈 거래라고 할까 될까요? 아니면은 그 비정상적인 뭐 사회 이사 재직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갖다가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 헌터 바이든의 그러한 그 행위에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에 좀 타격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크게 가로막을 만한 그러한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020 대선 어떤 그 개입 의혹에 관련돼서 내년 3월 초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 결과 개입 의혹에 대한 내년 8월 정도가 시작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선 전에 어떠한 심각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선 확장력, 즉 중도나 무당파들에 대한 표심을 얻어오는 데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이기는, 즉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그렇게 받는 이유는 제일 큰 게 이제 바이든의 인기 없음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인기 있을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그 행보에 일관되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문제고요. 미국의 경제가 조금씩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실물 경제가 높기 때문에 어떤 장바구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만약에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불만이 커서 이제 갈 것 같으면 트럼프 외에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사실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에 뭐가 좋으니까 트럼프한테 그 바이든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좋은 트럼프로 이렇게 이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그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 그리고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인도적이적 위기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젊은층이라든지 아랍계 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좀 실망으로 나와 지지율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4년 임기 동안에 코로나19가 2020년 3월에 미국 강타기 전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바마 8년 동안의 어떤 그 양적 팽창을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려 노력을 했고 여기에 이제 편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과가 좋게 나왔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돌아보면 크게 경제 문제라든지 대외 정책에 있어서 크게 문제됐던 적은 없었어요. 차라리 트럼프 때가 그랬죠. 나왔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기억이 합산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 때가 그래도 바이든 지금 모습보다 낫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외에 이제 사실 뭐 뛰려고 하는 공화당 후보들도 좀 있긴 있는데 전혀 존재감이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아유 그래도 트럼프 때가 더 낫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만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티켓파를 가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주지사인 드샌티스 그 후보가 많은 곽강을 받았잖아요. 경선에 나오기 전에 그 후보로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토론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분의 목소리가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유권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기억에 각인시킬 만한 그러한 파워가 부족한 거 아니냐. 디센티스.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후보 그 토론회에서 뭔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라리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미국 재계의 큰 손들이 그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면서 만약 부상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후보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년 경선에서 그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디센티스가 헤일리를 지지하거나 또 뭐 크리스티라고 왜 그 반 트럼프 진영에 굉장히 강한 유저지 주사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남은 공화당 측에서는 가능성이 트럼프 후보 이외의 대안이 나올 수 있는 트럼프를 가능성이거든요. 또 싫어하는 사람도 그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공화당 지지층을 보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열렬한 지지자가 한 35%. 근데 그 공화당 지지자고 트럼프를 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할 의향이 있는 그 공화당 유권자가 35%. 그러니까 그 이외 25%가 공화당을 지지하되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 이외의 그 후보에 투표를 던질 퍼센트 25%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여론 그 조사, 그러니까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거의 2위 후보보다 한 40% 이상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2위, 3등, 4등이 다 뭉쳐가지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니키 헬리의 리더십 밑에 어떤 디센티스라든지 크리스티라는 이런 분들이 다 모일 수 있을 것이냐. 또 정치적 계산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왔을 때 뭔가 좀 부각을 나타내고 싶은 것도 있고 차기 포석을 위해서 공화당 특히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그런 정치적 포석도 있을 수 있기 그런 때문에 얘기도 있더군요. 차라리 러닝메이트로 지명해버리면 니키 헤일리 정도를 그렇게 해서 니키 헤일리가 전격적으로 수용해버리면 게임은 끝나버린다. 그렇죠. 부통령. 그래서 그 부통령 후보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전통적으로 대통령 그 러닝메이트 부통령 뽑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는 카드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성 보수주의자고 백인 우월주의자고 백인 남성의 나이가 많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주류 네. 그러한 보수주의자 그리고 비백인 여성 젊음 이런 걸 갖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지 못한 그러한 강점을 갖다 이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겠습니까? 인도계고 여성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그 큰 걸림돌이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반감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헤일리가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지 뭐 부통령 후보를 뽑을 텐데. 아니 또 부통령한테 배신 한번 당했잖아요. 전 부통령한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그 충성도의 기준이 언제냐면 2021년 1월 6일 날 의회 폭동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 이게 기준점이 되기 그걸 때문에 옹호하냐 비난하냐.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이제 비난하느냐 요거 이런 부분인데 니키 헬리는 그 비난했잖아요. 야 그거 근데 옹호할 수가 있나요? 정상적인 정치인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 볼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 신인들,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 밖에 인물을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놀라게 하는 신선함을 주는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워싱턴 정가에 많이 알려진 인물보다는 의외의 제3의 인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나 흑인 후보를 고려하는 것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여튼 그쪽 지지분들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좀 신선한 인물,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흑인 쪽에 신선한 인물을 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다음에 충성도가 좋고. 충성도가 일단 높고. 물론 충성도가 제일 중요하고만. 그럼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 바이든 전략은 뭡니까? 바이든 현 대통령의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제 바이든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바트막 경제를 계속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유권자들에게 아직 그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노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좀 그 유지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네. 내년 상반기에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조금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그 상황 자체가 나아져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좋아지면, 그러면 지금과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낙태라든지요, 정치 문화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어떤 도덕적 우월성이라든지 미국의 미래를 이제 그 강조하면서 중도층 민주당이 표심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죠. 내년 상반기까지만 전쟁이 끝내준다면,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 특히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이라든지 아랍계 미국인들의 표심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정책적 성과를 계속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부적격성을 어떤 또 그 비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은 영 안 보입니까? 이번 대선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갤빈 뉴섬 이런 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분은 아무래도 2028년 대선의 어떤 차기 주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만약 단기간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분도 전국 무대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 나오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 측,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공격을 받을 때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역량, 체력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거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잠재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신라를 공격하니까 전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아유, 안 해. 아니 그럼 바이든이 그대로 되면 이제 바이든이 했던 여러 정책들, 경제 정책, 특히 이제 우리한테 영향 받은 IRA라든지 이런 것들, 친환경 이런 건 그냥 계속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선거 캠페인 슬로건이 Let's finish the job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4년 동안 했던 그런 정책적 성과를 계속 지속해가지고 바이든 시대의 정책 성과를 완료할 수 있게 4년의 기회를 더 달라 이거거든요. 내가 볼 때 그 안 좋은 슬로건은 것 트럼프한테 너무 공격된. 오케이, 얼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버리겠지. 경제 통상이라든지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 강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우리한테는 양 대통령 가운데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누가 더 국가 이익으로 따지보면 유리합니까? 우리 교수님 판단하실 때는.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외교로서 봤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존중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어떤 현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두 후보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동맹의 중요성, 그다음에 어떤 다자주의 강조하는 것,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것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안보 큰 차이 측면에서 없고. 본다면 아무래도 안정성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집권하는 게 우리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어떤 그 현상을 타파할, 그러니까
예측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또 위기는 또 도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뭔가 뭐 공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의 지금까지의 공약을 보면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핵심 분야에 있어서 디커플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조금씩 비추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관세맨으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를 계속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뭔가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압박의 그러한 치밀함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뭔가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네. 뭐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또 다시 이제 그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북미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성이냐 뭔가 그 현상 타파냐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뭐 지금 11월까지 대략 뭐 한 10달, 11달 정도가 아마 남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금 뭐 무슨 아젠다 47 뭐 이런 걸로 이제 바이든 공격하면서 자기 인기를 이제 늘려 나갈 거고 바이든은 이제 현재 정책들을 쭉 이어 나가면서 11월까지는 어쨌든 조금 뭐 부양책을 쓰든 뭘 하든 경제를 좀 좋게 포장이든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그래야 이제 자기가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테니까. 혹시 바이든이 막 추진할 법한 혹은 과거 대선 후보들, 현직 대통령 대선 후보들이 막 추진했었던 그런 경제 살리기 정책 같은 거는 혹시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잘 보면 혹시 제가 투자할 때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글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를 잡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부양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풀어서 뭘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연준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매파적인 그러한 강성 매체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여를 해가지고 네. 뭔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거는 지금의 기조가 많지 않죠. 어쨌든 경기가 과열된 걸 좀 다운시켜가지고 인플레를 잡는 것이 네. 대선 전략이 될 거기 때문에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또 공공자금을 투여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 정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해서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여기에 이를 통해서 뭔가 이윤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은 네. 내년 선거를 앞서 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경제 정책 바이든노믹스를 강조하면서 네. 물가를 잡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권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 그리고 이제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강조해서 러스트벨트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이 부분에 뭔가 좀 내실을 기하는데 방점 찍히지 아니 않죠. 근데 경제가 뭐 나쁘냐 이거지.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상황이었고 인플레이션을 또 잡고 있잖아요. 어쨌든 현재. 근데 이제 실업률은 뭐 사상 최저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률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연설할 때마다 자기의 경제적인 치적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지율이 낮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미국 내 고용 상도 좋고 임금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좀 올라간 게 사실인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내 언론을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분명히 일자리도 많아지고 예전보다는 더 활기는 찾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장을 보거나 외식하거나 이러면 뭔가 그럭저럭 그 생활을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남은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미국이 경제가 좋았던 부분과 비교하면서 불만이 여전히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물가가 그 안정되고 노동 시장의 과열이 계속 다운돼서 뭔가 조금 이렇게 안정성
지수성으로 간다면 그렇다면은 그때 가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그래서 실물 그 물가가 좀 장바구니 물가 잡혀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인식의 개선.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와 유권자들의 어떤 인식의 갭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요 부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한 평가가 내년 상반기 될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내년 판세가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이든 대통령 캠프 측에서도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처럼 러스트 벨트 예를 들면 백인들이 다 일자리 잃었다 이런 구호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그 경합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이제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가장 중요한 게 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잖아요. 그 러스트벨트 세 개 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백인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두 후보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전히 리쇼링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기를 다시 어떤 제조업의 어떤 심장부로 다시 만들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여론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그 말씀하신 경합주 같은 데는 특히 바이든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데 저희가 2016년에 어떤 대선 결과 예측하는 데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트럼프 후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생겨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보여주냐면 realclearpolitics.com이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일주일 동안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평균을 내요. 그러한 오차 범위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으로. 근데 그거를 저도 보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 2.2, 7% 트럼프 지금 쪽으로? 주간 집계를 한 그런 평균을 낸 여론조사 지금 2.2%까지 벌어졌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충 언제 여론조사까지 나오면 대충 그 여론조사는 선거에 그냥 거의 맞습니까?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여론조사하면 그건 안 바뀌더라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 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때 말씀드린 경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판세가 잡힐 거기 때문에 네네. 판세가 잡히면 어떤 큰 실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선거 캠페인의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판세가 그대로 가는 게 대선에는 관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 본선 같은 경우는 워낙 후보에 대한 정보가 많고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완전히 확립돼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어떤 굉장히 뭔가 스모킹 건이라든지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단기간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판세를 뒤집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미 유권자들이 확립된 후보 지지라든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보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적으로만 많이 취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네. 1월부터 이제 본격 예비 선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1월 15일 날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2월 초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작되는데 아직도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굉장히 반발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가 처음 두 번째로 실시된 주였는데 이제 바꾸냐?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바꿔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후보가 다시 될 거고요. 간신히 가는 게 이제 공화당 경선이기 때문에 과연 아이오와 뉴햄프셔가 첫 번째, 두 번째 컨테스트가 일어나는 주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말씀드린 압도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니키 헤일리, 그다음에 드센티스 요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beat the expectation에서 어떤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예상을 갖다 뛰어넘게 이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만약에 예상이 한 20%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10%가 나보면 생각보다 못했네 이렇게 되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군수 후보가 다 드랍을 할 거고요. 그럼 뉴햄프셔가 끝나면 트럼프의 거의 승리로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장이 또 시작될 때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